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4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고 모두가 끝이 어디인지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보통의 전쟁에서는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며 그 후에는 어떻게든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 전쟁의 결말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의 전쟁이 아니며 그 결말은 러시아에게는 파멸을, 어쩌면 우크라이나에게도 재앙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나오는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가능성 높은 결말은 교착 상태의 전선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프랑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면 그렇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진전이 없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한반도의 남북한 갈등을 상상해보세요. 단지 규모가 조금 더 크고 이번에는 유럽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양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지역을 기준으로 새로운 사실상 국경선을 그릴 것입니다. 접촉선은 정체될 것이고 어느 쪽도 완전한 평화조약에 서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침공 초기에 목표로 했던 것을 결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완전히 양도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2014년에 이미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양측이 자원을 소진했을 때 그 시점의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 휴전으로 말하자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전쟁 전과 전쟁 중에 발생한 문제들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경제, 통치 방식, 사회 계층 구조, 그리고 국내외에서 보이는 러시아 문화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로 러시아는 더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시작해봅시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026년 1월에 설립된 키이우 국제사회학 연구소가 2026년 2월 1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크라이나인의 57%가 미국과 유럽의 안전보장과 맞바꾼다 해도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안보체계, 즉 구속력 있는 보장, 나토와의 연계, 그리고 회원국 가입 경로가 함께 제공된다면 동결된 전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타협으로 포장된 양보입니다. 특히 모스크바가 적기가 왔다고 판단해 나라가 다시 위험해질 때의 양보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2014년 크림반도에서 시도되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5년 12월 국영 여론조사 기관인 비치움과 독립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 센터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치움은 연말 발표에서 러시아인들의 55%가 2026년 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희망을 전쟁의 종식과 직접적으로 연결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0%는 다가오는 해가 지난해보다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외국 대리인 지정하에 운영되는 레바다 센터는 12월 중순 러시아 50개 지역에서 16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러시아인들의 66%가 실제로 평화협상으로의 전환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2월까지 레바다 센터의 평화협상 지지 비율은 67.2%로 더 상승했으며 군사작전 지속을 지지하는 비율은 24.3%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들 안에는 매우 중요한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같은 레바다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4분의 3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영토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격 중단을 바라면서도 자신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는 셈입니다. 바로 그 조합 때문에 어떤 휴전도 러시아 내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정치적 결과가 됩니다. 그것이 크렘린에겐 성공으로 포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방어선을 지켰고 국가 이익을 수호했으며 나토에 맞섰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질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모든 것이 러시아에게 훨씬 더 나빠 보이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집니다. 같은 휴전이 두 가지 전혀 다른 평가를 낳으며 그 중 하나만이 그 나라가 감당하고 버틸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3차 세계대전에 들어선 걸까요? 읽는 내용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에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뉴스를 따라잡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사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의 200개의 다양한 매체에서 다뤄졌습니다.
미군은 이란 항구 봉쇄로 36시간 안에 경제 교역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단 하루 전, 주로 진보 성향의 거의 80개 매체에서 다룬 또 다른 보도에서는 봉쇄 첫날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교통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완전한 중단일지, 초기의 차질일지, 아니면 둘 다일까요? 이러한 보도 차이가 바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분쟁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 그라운드 뉴스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중 하나의 헤드라인만 본다면 한 가지 시각만 갖게 되고 상황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라운드 뉴스는 매일 수천 개의 뉴스를 모아 주제별로 정리해주고 각 소스의 편향성, 신뢰도, 소유 구조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는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이 기능은 한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만 다른 쪽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뉴스를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이든 에코 챔버에서 벗어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혼란 속에서 진실을 파악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ground.news/military, ground.news/militaryshow로 가시거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무제한 액세스 벤티지 플랜을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커피 한 잔보다도 저렴합니다. 그러니 직접 그라운드 뉴스를 한번 이용해보세요. 우크라이나에게는 이미 국가 서사는 새로 쓰였고 전선이 어디에서 멈추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2월 이전까지만 해도 서방 분석가들은 여전히 러시아의 시각으로 우크라이나를 논의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부패한 국가로 모스크바의 영향권에 갇혀있고 필요하다면 압박하거나 돈으로 매수하거나 겁을 주거나 분할할 수 있는 작은 형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 시각은 2026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모든 점령지를 즉각적으로 되찾지 못했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큰 국가가 전면 침공을 감행했고 우크라이나의 파괴를 결심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대를 투입했지만 우크라이나를 다시 복종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유럽연합 통합에 대해 그런 입장을 취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러시아에게 같은 휴전은 실상이 드러나고 정치적 허세를 부리는 문제입니다. 크렘린은 이 전쟁을 러시아 제국이 완전히 재건하려는 과정에서 짧고 정의로운 위대함의 시위로 선전했습니다. 이 침공은 며칠 만에 끝날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진정한 국가가 아님을 증명하고 서방이 러시아를 다시 강대국으로 대우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는 더 가난해졌고 더 고립되었으며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고 동유럽 전역에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조차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얻은 것이 그 대가만큼 가치 있다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세요. 러시아는 더 큰 군대, 더 많은 인구, 소련 시절의 비축물자, 에너지 수입, 핵무기 보유고, 그리고 선전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지 못했고 전쟁은 엄청난 실패로 끝났으며 국가의 재정과 사기를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국방장관 안드레이 벨로소프는 2025년 12월에 러시아가 2025년에 국내 총생산 7.3%를 국방에 지출심한 국방의 지출 심의론 이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해 정부 자체의 GDP 추정치에 적용하면 이는 총 군사 지출이 대략 198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돈은 인프라, 의료 또는 경제 현대화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GDP는 2026년 1분기에 전년 대비 0.2%에서 0.5%까지 감소했으며 이는 2023년 초 이후 처음으로 분기별 감소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기간에 1.6% 성장을 예상했던 러시아 자체 기관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2026년 전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단 0.4%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약 6% 수준으로 진행 중이며 계속해서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 투자와 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당위산업 공장들은 최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재정 생명줄인 에너지 수입은 2026년 4월까지 12개월 동안 전년 대비 약 40% 감소했습니다. 이는 원유 가격 하락, 유럽의 제재, 그리고 수출 마진을 압박한 강한 누브라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2026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인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하기 위해 중견 기업들로부터 사실상 돈을 빨아들이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전쟁은 러시아 경제에 인위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방위산업 공장은 노동자를 모았고 일부 분야 임금이 올랐으며 국영 TV는 생산량을 강점으로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대출 비용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유로운 발언은 위험해졌고 여행은 더 어려워졌으며 물가는 계속 올랐고 푸틴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점점 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관리들은 거짓말을 하고 나쁜 소식을 숨기며 현실을 윗선에 감췄다고 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준 공개 신호가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본디아는 리얼리티 쇼와 뷰티 콘텐츠로 가장 잘 알려진 러시아 방송인으로 러시아의 삶의 현실에 대해 분노를 토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13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크렘린궁이 공개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특별히 정교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렘린궁은 자유주의자, 망명자, 반체제 인사를 서방의 앞잡이라 일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와 사치의 비정치적 세계에 속한 인물이 체제가 썩었다고 말하면 수백만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대중정서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었고 이는 푸틴이 원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중 자체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제 승자는 전쟁 중인 국가들의 정부가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여기서 첫 번째이자 가장 눈에 띄는 집단은 계약군인들과 그들의 가족입니다. 가난한 지역에서는 군복무가 사회적, 경제적 상승을 위한 훌륭한 사다리가 되었고 그 임금은 국내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직업들과 견줄만 했습니다. 2024년 7월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푸틴은 신병들에게 지급되는 연방 입대 보너스를 거의 2배로 늘리는 법령에 서명했고 지방 당국에도 자체 예산에서 이를 맞추도록 권고했습니다. 2026년 초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입대 보너스가 260만 루블, 즉 총 약 3만 5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은 남성들에게 이것은 다른 길로는 얻을 수 없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계약군인의 월급은 2025년 기준 21만 루블, 약 2,400달러로 전국 평균 임금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력이 민간 일자리에서 빠져나갔고 해당 지역 전역에서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전쟁이 계속되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저희는 이런 분석과 세계 지정학의 1일 동향 요약을 올리니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방위산업 종사자들입니다. 무기공장, 드론 제조업체, 전자부품 공급업체, 그리고 정비시설이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정부는 이들을 위해 꾸준히 계약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들은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 정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 적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제조업체들이 번창해야 할 때조차도 크렘린은 군인 임금 상승에 자금을 쏟아붓느라 현금이 부족해서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장비에 대한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군수 주문이 중단되면 이들 산업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계약이 끊기면 공급업체들은 고객을 잃게 되고 호황을 누리던 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은 갑자기 침체된 민간 경제에서 침체된 민간 경제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계획된 전환도, 관리되는 전환도, 이들을 흡수할 민간 생산 라인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의 목적지도 없이 전쟁 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규모는 작지만 정치적으로 더 목소리가 큰 이념 계층입니다. 지드 블로거들, 애국 인플루언서들,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의 언어를 배우고 종종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역 중개인들이 있습니다. 2022년 전까지 그들 대부분은 무명이었습니다. 전쟁은 이들에게 대중의 관심, 수입, 권력층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처음 느끼는 목적의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이 갈등이 러시아 대중생활의 중심에 남아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명성을 얻을 길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위와 목적을 경험한 후 그것을 잃게 된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반대편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경제가 평화 시기에도 전환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승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론 엔지니어, 사이버 보안 전문가, 물류 코디네이터,
재활 근로자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개발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러 서방 국가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구축한 모든 인력과 인프라는 나토 전체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고 아니면 단순히 최고가를 제시하는 곳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방위 기술은 실전에서 테스트되었고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장비는 현대 전장에서 구조적인 결함을 반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보조산업, 방위기술, 정밀제조, 물류인프라, 에너지 복구 분야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들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러시아의 전쟁 산업은 거의 완전히 반대입니다. 무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무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실험만 양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정치적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집단은 인플루언서나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참전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참전 용사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는 그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그 규모만 해도 엄청납니다. 독일 마셜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2025년 초 120만 명이 넘는 참전 용사들을 지원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으며 현역 군인들이 전역하게 되면 그 수가 500만에서 6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인 6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오슬로 평화연구소는 전쟁이 끝나면 최대 500만 명의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이 재통합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50%를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직접적인 인프라 피해만 1,95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복구하려는 상황에서 동시에 그 규모의 재통합 문제에 직면한 국가의 사례는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와 달리 참전용사 희생을 기리는 일관된 국가 서사가 있습니다. 복무한 남녀는 조국을 지켰습니다.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를 없애려 할 때 이들은 주권 국가로 지켜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참전용사들은 지역 정치인, 정당 조직가, 사업가, 지뢰제거 전문가, 재건 관리자, 국경 보안 전문가, 시민운동가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구조적으로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시작은 국가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크렘린은 참전용사들이 주체성을 가진 시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그들이 쓸모 있을 때는 장식품처럼 애국 행사나 국영 언론에서 자랑할 영웅으로만 원합니다. 그 모델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추적하며 보여주기식 행사에 내세운 뒤 가능하다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참전용사들 절반 이상이 안정적 일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너무 충격을 받았거나 실제로 부상을 입었지만 어떤 일관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제의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해집니다. 러시아 정부가 참전 용사들에게 그들만의 네트워크와 불만, 그리고 도덕적 권위를 가진 시민으로서 진정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 세력을 만들어내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전체 정치 모델, 더 정확히 말하면 푸틴의 정치 모델은 러시아 공적 영역의 모든 중요한 세력을 통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체적인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들은 폭력을 행사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며 민간인 시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영웅이자 국가의 중추라고 들었던 이들이 이제는 전선에서 받던 만큼의 보수를 줄 수 없는 침체된 경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직 군인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길이 없는 체제에서 말이죠. 러시아에는 미국의 제대군인 지원법에 해당하는 제도 없고 소기업을 신뢰할 수 있게 보호해주는 제대로 작동하는 법치주의도 없으며 신뢰할 만한 재교육 시스템도 없습니다. 이념에 휘둘리지도 않고 참전 용사들이 독립적인 목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치 문화도 없습니다. 국가가 그 상황을 진정한 포용이 아니라 감시와 선별적 특혜로 관리하려고 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장하고 조직된 환멸을 느낀 남성들 사이에서 부대 네트워크와 지휘 습관, 민간 기관에 대한 경멸이 결합된 미뤄진 문제들은 폭력적으로 표면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는 참혹합니다. 전선에서 돌아온 참전 용사들에 의해 5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참전 용사들이 경제 붕괴 속에서 돌아오고 자신들이 싸웠던 제도에 배신감을 느끼며 기존 체제가 자신들이나 그들의 분노를 받아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금방이라도 끌어넘칠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는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약해졌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도 잠재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 혹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제 더 잃을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지리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군사 교리에 따라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완충지대 회복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전에 소련이 독일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비해 자신과 독일 사이에 두었던 완충지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에 걸친 러시아 군사기획자들은 러시아 본토와 서방의 적대 세력 사이에 영토적 완충지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완충지대는 확고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기 전처럼 어머니 러시아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해체된 후 우크라이나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친서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거의 모든 측면에서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와 나토의 육상 국경 길이가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스웨덴의 가입으로 나토의 존재는 발트해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푸틴이 2021년 기사에서 진짜 국가가 아니며 러시아를 겨냥한 무기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우크라이나는 이제 실제로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600마일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진 자체 미사일 프로그램과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드론 산업 중 하나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본적으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었으며 우크라이나를 푸틴이 이미 적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지리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실상 해결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설령 러시아가 어떻게든 서쪽에 영토적 완충지대를 복원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위협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위반하고 이에 대응해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한 것에 자극받아 적극적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의 2024년 핵 교리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새로운 문구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러시아나 벨라루스를 향해 재래식 무기가 날아오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입수될 경우에도 핵 사용 임계치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는 2025년 12월에 동맹 회원국들에게 5년 이내 러시아와의 잠재적인 전쟁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핵공격 위협 카드를 꺼내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할 때마다 러시아는 전쟁 내내 수십 차례 이런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재래식 전력이 약화되고 경제가 침체되며 포위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진 러시아는 실제로 핵무기를 주요 억지 및 강압수단으로 삼으려는 유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러시아는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지정학적으로도 베이징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중국의 기술은 러시아 방위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었고 중국과의 무역은 붕괴된 유럽 경제관계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 9월 중국과 시베리아의 힘투라는 대규모 신규 가스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에너지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는 그 관계에서 하위 파트너에 불과하며 중국의 기술, 중국 시장, 그리고 중국의 외교적 보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스스로를 위대한 독립 강국으로 여기는 자기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의 선택지는 더 줄어들고 의존도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전쟁이 실제로 초래한 것은 양국 국민의 현대사에서 가장 깊고 되돌릴 수 없는 분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갈등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긴 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또한 새로운 정체성과 이미 수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서방 기관들의 국제적 지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나토에 필적할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매우 탄탄한 방위기술 부문도 함께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쟁으로 껍데기만 남은 국가가 될 것입니다. 마땅한 정치적 통로가 없는 참전 용사 계층이 생기고 그들은 분노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전쟁을 위해 만들어졌지 평화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경제는 국민들을 세금 징수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착취할 새로운 방법을 찾느라 고군분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푸틴이 평화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면 현재의 지도부가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지도자들에 비해
나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푸틴의 후임자가 누가 될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더 흥미로운 소식을 위해 더 밀리테리 쇼를 구독해 주세요.